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 서쪽과 동쪽에 골칫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중국이 있어서 이 두 말썽장이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공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미국에게 더 절박한 것은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푸틴이 어떤 쪽을 택할지는 정말로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요. 미국과 한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하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꼬드겨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앞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모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정전협정을 약 3년간 지속했었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겠죠. 영토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일 텐데요. 2022년 2월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격 침공했을 때 그 러시아군이 파죽지세로 그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일 때가 있었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확보했는데 그리고 나서 협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포기하면은 점령한 영토에서 다 물러나겠다고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젤렌스키의 선택, 그러니까 그 영국과 미국의 어떻게 말할까요? 그 뭐 꼬드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약속을 믿고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뭐랄까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푸틴이 아예 그 영토를 돌려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예 그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해버리고 헌법까지 고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전처럼 2022년처럼 뭐 하나를 줄 테니 영토를 그 되돌려 주겠다 이런 식의 딜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푸틴은 절대로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20%에 해당하는 한반도 정도의 그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면적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야 당연히 그것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말하면 국내에서 완전히 정치적 기반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쟁점이고요. 또 하나 설령 그 젤렌스키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현실을 인정해서 그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으니 그것을 내주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또 하나 쟁점이 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상당수의 국민들과 정치 세력은 전쟁을 끝내도 휴전을 하고 뭐 설령 정전까지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했는데 또 침공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 러시아는 원래 이렇게 호전적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그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나토 회원국이 되어서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나토 회원국 전체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워주는 상황이 돼야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확보된다고 하면서요. 빼앗긴 영토 너희 러시아 가져라. 대신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허용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가입하겠다고 말을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의 입장이고 푸틴 대통령은 2022년에 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전 세계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 침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러시아로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어떤 수고를 다 무용지물로 돌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나토에 우크라이나 가입을 하면은 그런 상황은 이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푸틴은 영토를 확정하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는 것이
최소의 요건이지 이것은 협상의 뭐 대상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전 협상이 정말로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 모델처럼 휴전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정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는 너무너무도 이게 첨예하면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도 러시아와는 우린 진정한 친구다 이러면서 관계가 참 중러 관계를 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시진핑의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트럼프를 약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제 전공 주제가 혁명과 전쟁이었거든요. 20세기 전반기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이 혁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 전까지 그 축적되어 있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일어나는데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또한 어떤 그 세계 전체를 바꾸게 되죠.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그 전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모순이 폭발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또 결과로 엄청난 또 변화가 또 촉진되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모순이 폭발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으로 엄청난 그 격변이 일어날 텐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의 세계는 어땠는가? 미국의 일극 체제였습니다.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의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동맹국 그리고 또 서유럽 국가들을 자기 하위 파트너로 삼고 거의 유일하게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군림하면서 세계 각지의 군사력을 아니면 영향력을 투사하는 식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거기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미국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럽 연합이라고 할까요? 서유럽의 힘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아시아의 지분 전체가 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 동북아시아의 일본도 원래는 대국이었고 대한민국도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할 수 없이 아시아의 지분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전까지는 미국의 일극 체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극이 여러 개가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극이 당연히 미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국,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연합, 그리고 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브라질까지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극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극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극을 또 꼽자면 이 세 개가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러시아인데요. 이 세 개 극 중에서 좀 뭐랄까 체급이 떨어지는 나라는 역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맞서고 그 한편에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양쪽을 오가면서 자신들의 그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가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통해서 밀착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라시아 대륙 서쪽과 동쪽에 골칫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중국이 있어서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데 이 두 말썽장이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공격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 입장이 다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급한 것은 오히려 미국에게 더 절박한 것은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면서 힘을 빼느니 오히려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온전히 동아시아에 몰아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러시아와 중국의 그 사이를 뭐 이간질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틈을 벌려가지고 러시아하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압박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텐데 여기서 푸틴이 어떤 쪽을 택할지는 정말로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과 한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선택할 것이다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원래부터도 강했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꼬드겨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선택이 푸틴 앞에 있는데 어떤 쪽을 택하는가는 정말 그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이 더 그 러시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있죠. 예.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이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고 보셨나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역사학자라서 옛날 얘기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나마 말을 보탤 수 있는데 현 국제 정세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그 자신감이 없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정치학자라든지 국제 분쟁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워낙 이 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지난 그 3년 동안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에게 조금 이렇게 실망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국제 사회는 정말 냉혹한 정글과도 같아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때 우리가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교 노선을 보면요. 철저히 한쪽에 치우쳐 있죠. 근데 그런 그 미국 일변도의 외교 노선이 충분히 그 이해 가능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그럴 만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운신의 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신의 폭을 지금까지 너무 좁혀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정보가 제한돼 있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상황을 아주 그 깊이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언론이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택을 할 때 그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편승했다고 할까요? 러시아 곧 망한다. 미국이 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마음 먹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이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끝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쭉 됐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보도가요. 2023년 그때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군이 이 무기가 없어서 삽을 들고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돌격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BBC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지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총과 삽을 들고 무모하게 돌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 프로파간다성 보도를 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총도 빼버리고요. 삽 들고 돌격한다고 하는 기사를 냈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클릭수는 올라갔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올바른 전황을 일반 대중이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뭐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미국에게 올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만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을 북돋아 왔고요. 지금 그것은 이제 환상 이미 밝혀졌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 미국과의 동맹을 깨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운신의 폭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운신의 폭을 활용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도
일정한 우호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데 상당히 큰 노력과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제가 중국은 잘 모르니까 러시아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는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민국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성의를 보이면은 못 이기는 체 하면서도 관계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능성일 뿐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쉽게 말하면은 그 당사자가 많지 않기를 바라고요. 딱 나와 상대 둘만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당사자가 미국이고 한 당사자가 이제 북한일 텐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지분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왜 끼냐 하면서 패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로 나쁜 시나리오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전쟁의 어떤 향후 진행 방향 그리고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대적인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실리적인 걸 좀 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면 좋은데 사실은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이 거의 뭐든 라이언스 쉐어라고 하나요? 가장 큰 부분을 가져갈 것이고 이 부스러기를 놓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게 할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대한민국이 일부러 뛰어들지 않을 필요는 없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뭐 그것도 좋지만 또 하나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어느 시점에든 결국 그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되고 다시 이제 제휴를 해야 될 텐데 러시아 시장에 다시 더 진출을 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름대로 전쟁을 잘 버텨오면서 경제가 사실은 잘 활성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전보다 러시아의 시장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시장 지분도 높여왔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현대 자동차가 그 큰 공장을 뭐 진짜 헐값에 매각하고 나왔는데 그때 아마 임용 계약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넘기면서 다시 돌아올 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할 텐데 빨리 러시아에 그러니까 진출을 해서 그거를 돌려받아야 되고 그 전까지 쌓아왔던 어떤 성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활용해서 러시아 안에 있는 한국 시장의 크기를 더 크게 늘리면은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전쟁 피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모두 이제 막대한 피해를 좀 입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감당해야 할 전쟁 후유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만큼 인명 피해가 났는가를 놓고도 양측에서 너무너무 상반된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또 한 번 틀릴 것을 각오하고 정말로 그 무대뽀로 예측을 하자면 사망자, 전사자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는 10만 명은 넘을 것이고요. 15만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뭐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망자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5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0만 명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놓고 보면요, 아무리 큰 전쟁에서 아무리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가 나더라도 사실은 이게 금방 복원이 되거든요. 금방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났던 전쟁이 제2차 세계 대전이죠.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 뒤에 곧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다 베이비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 동안에 목숨을 잃었던 어떤 그런 인명 피해가 사실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복원이 되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럴 텐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인구학적 위기가 뭐냐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있지만 원래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4,500만 명 정도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 거의 1,0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그 이주를 했습니다. 피난을 가기도 하고 이주를 했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갔던 우크라이나의 젊은 세대 아니면 그 어린이 세대가 과연 돌아올 것인가? 돌아올 사람도 분명히겠지만 돌아오지 않고 아예 거기서 정주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는 그 20, 30대 인구가 적은 나라였는데 이 전쟁으로 훨씬 더 그 현상이 그 뭐랄까요 악화되면서 20, 30대 경제 활동 인구가 너무너무도 부족한 국가가 돼버릴 것이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한 5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인구학적 위기가 너무너무 심하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뭐랄까 인명 피해였고요. 좀 러시아로 돌아가서 러시아 경제가 뭐 상당히 호황이라고 하면 너무 좀 심한 것이고 경기가 나름대로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초기에 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가 아주 뭐 파상 공세로 러시아에 가해질 때 적지 않은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 6개월 못 버티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장은 다 이제 틀린 주장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 서유럽의 뭐 프랑스, 독일, 영국이 1% 못 미치는 경제 성장을 올해 한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3%, 4%, 5%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너무너무 이제 극명한 그 명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이게 전쟁, 전시 경제를 통해서 활성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을 걷어내고 쉽게 말하면 그 연착륙을 해야 되겠죠. 평시 경제로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이 없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으로 군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 돈이 그 돌면서 뭐랄까 경제가 활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당연히 돈이 풀면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 인플레를 그 지금까지는 감당을 해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 경제가 활성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군수공장이 24시간 팽팽팽팽 돌아갔던 경험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스톱이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어떤 그 경제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러시아도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하면요 곧바로 쿠데타, 정변, 봉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기면은 그 체제가 30년,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종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 나가자면 재선의 가능성이 없죠.